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들 큰 문제 없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태풍이 좀 상륙하고 나서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취약지구하고 또 그 태풍의 오른편에 바닷가 쪽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인명피해 같은 건 좀 없고 잘 특히 수도권 쪽으로 가는데 수도권에 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거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제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어떤 식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차트 같은 거 가지고 분석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 속 사정,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거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경제 총론 같은 얘기로 들어가서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논리가 사실은 그렇죠. 일본이 처음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랑 여타 선진국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한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돈을 역대로 퍼부으면서 누가 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주 멋진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아주 제가 이렇게 막 몇 시간 동안 설명을 잘 못해서 막 길게 하는 얘기를 다만 몇 줄로 딱 종합해서 요약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역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그동안에 이 가짜 기축통화 근본이제를 벗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예전에는 근본이제일 때는 경제가 발전하고 통화가 엄청 늘어나는 그 속도를 금도 같이 채굴을 하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유통이 되고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한 번씩 전 세계 경제가 잘 나가는 흑자인데도 갑자기 한 10년 단위, 15년 단위로 한 번씩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가지고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근본유제를 벗어나고 그런 위기가 오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양적완화를 하면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리셋될 한번 우리 아이 금쪽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뭔가 사랑의 아빠처럼 이건 아니다 싶으면 엄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그래 오냐 하면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애가 컸는데 도저히 싹퉁머리를 고칠 수가 없는 아주 괴물이 되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뭔 일이 터지는지 사실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온 거는 왜 그러죠? 사실은 이런 전쟁이나 디커플링이나 결국은 뭡니까? 미국이 자기들의 그 위치를 넘보는 또 다른 세력, 중국이나 그런 거를 꼴을 못 봐서 걔네들을 죽여놔야겠다 하는 겁니다. 죽여놔야겠다는 그런 정치적 논리가 껴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생긴 건데 그거를 다 덮고 사실 대전제가 되는 공식보다 잘못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통화 정책으로 모든 게 잡힐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1년 동안이 진행된 디스인플레이션이 금리 정책의 영향이냐 아니면 단순히 초기에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꽉 틀어막혔던 거 전쟁으로 갑자기 그냥 원자재 에너지 곡물이 꽉 틀어막혔던 게 1년 뒤에 많이 풀리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저절로 일어난 거냐. 만약 그렇다고 하면 무서운 거는 고금리 정책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신용시장이 경색되는 효과는 아직 이제 겨우 실리콘밸리 사태나 그런 거 한 번씩 가끔 빵빵 조금씩 터지고 있지만 아직 크게 영향이 오지 않고 진짜 태풍은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일본까지
그동안 고집하던 엔저 정책을 모두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급선회하면서 그 태풍을 어마무시하게 만드는데 다 같이 일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 어디서부터 삐걱대며 올지 봐야 되는데, 일본도 이렇게 가면은 잘못하면 모두 다 같이 죽는 잘못된 방식이란 걸 알지만 이미 선택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예를 들면 이미 저기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선진국, 후진국들이 서로 감히 니네 그 아시아 인종, 아프리카 인종 어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우리 유럽 문명인, 서구 백인 문명인들을 너희들이 우리보다 선진국이 돼서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우리가 계속 이 기축통화와 그 옆에 준 기축통화의 기득권을 가져가겠다. 신흥국들은 뭐 지금 여기서 다 같이 멈추고 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업을 뭐 제한하자고 이제 좀 우리 아주 땅바닥 파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서 우리도 이제 BMW 벤츠 한번 타보자 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막 니들 우리한테만 와가지고 공장 이거 뭐 다 제한하고 뭐 탄소 배출이 어떻고 뭐 이거저거 니들 속셈 모를 줄 알아? 니네만 단물 지금까지 쪽쪽 빨아먹고 이제 환경이 어쩌고 하면서 우리한테 더 니네가 지금 사실 지구 온도를 올린 건 니네가 다 올려놓고 우리한테만 책임을 그 꼴은 안 되지. 전부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고 계속 얼마 전에 있던 G20 장관 회의에서도 아무런 그 결론들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다 같이 크게 다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다 같이 크게 다쳐도 끝까지 자기의 기득권은 그 상태 가서 놓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늦은 거 그냥 이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거죠. 선진국들의 그런 심리가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그 1, 2편의 내용을 토대로 우에다가 과연 1년 전, 2년 전부터 미국과 그 친구들과 어떻게 이 작전을 세팅하기로 했는지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제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1년 넘게 여기저기서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고 오래된 얘기고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가 못 되실 것 같아서 1편, 2편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다뤘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얘기가 소통이 되고 작전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는가를 제 상상력을 빌어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조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되는 기사들도 첨가를 해서 지금부터 만남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우 씨가 나오는데요. 소락의 권상우 씨죠. 이 슬픈 마음. 우에다 씨가 권상우 씨가 조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요. 서로 외모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래도 오늘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예전 영화에 빗대서 우에다를 권상우 씨 역할로 권상우 씨를 우에다 씨 역할로 한번 출연을 시켜보겠습니다. 2023년 4월 금년 4월이죠. 금년 4월인 어떤 달인가요? 바로 아베 총리 밑에서 10년 넘게 그 중앙은행장을 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맞춰서 무한 돈을 풀어오면서 어떤 정치적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까지 돈을 풀 거야 디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금방 벗어난다더니 아무리 돈을 풀어도 벗어나지를 않네 하는데도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하고 고집을 피웠던 구로다가 이제 아베도 총 맞아 죽고 구로다도 드디어 임기가 끝나면서 우에다한테 넘겨져서 우에다가 새로운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로 취임한 게 바로 2023년 4월입니다. 기시다는 이제 작년에 아베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됐고요. 이제 후임한테 그 전임인 구로다와 아베의 작전을 이어받아서 기시다 총리는 그 전에 먼저 정치적으로 작년 기억들 하시죠? 작년 11월 12월에 이미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바이든이 우리는 형제다 막 어깨동무하고 전 세계에 야 니네 뭐 앞으로 뭐 군대도 가지고 뭐 니네 핵 전력도 우리가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12월 달에 기시다가 갑자기 우리 뭐 이제 자위력을 가진 어떤 국방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뭐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하고 이제 뭐 그 옛날 그 고리타분한 과거로 뭐 전쟁 배상 뭐 위안부 그런 것도 이제 빨리빨리 새 시대를 향해서 대충 털고 가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이게 뭐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백악관에서 아주 새벽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준비된 거죠. 서로 얘기가 된 거죠. 우리는 기시다가 말하는 거를 이 세계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적극 지지한다. 저렇게만 돼야 된다. 우리 완전 쏙 빼놓고 지들끼리 이렇게 하자 하고는 우리는 뭐 거기서 뭐 혼자 반항하기 힘들게 됐죠.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단추는 서로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넘어와서 2023년 4월이 됐을 때 신임 우에다 총재가 취임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미국과 그 뒤에 금융 배후 세력들이 우에다 총재하고 이제 합을 맞추려고 접근을 했겠죠. 자, 여기 이 친구가 미국 대표입니다. 야, 너가 우에다냐? 뭐 그간의 사정은 전임 구로다랑 아베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 물론 지금 너네 새로운 총리인 기시다랑도 이미 작년까지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어때? 이제 너도 일본 중앙은행도 할 준비는 되어 있겠지?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권상우씨. 이게 우에다입니다. 우에다가 말하기를 잠깐 물론 기시다 총리한테 너네가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앞으로 반도체랑 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서 차후 일본과 미국이 막대한 투자와 협업을 해주기로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한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먼 미래의 일이고 공수표일 뿐이야. 만약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떤 딴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기시다는 어차피 관료이고 정치인이야. 하지만 나는 숫자 계산 하나는 따박따박하는 아주 밝은 경제인이란 말이야. 그것도 시장에서 큰 사람도 아니고 내가야 니네 미국의 명문대 가가지고 다 논문 내고 명문 출신이야 내가. 너희들 약속이 아무리 거창해도 내가 보니까 MOU 협약 맺고 투자 들어오고 공장 짓고 그 이제 첨단 기술까지 우리가 전수받고 하면은 아무리 그냥 서로가 협력해서 빨리 간다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 지나야만 그 약속이 실현이 되고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산업의 문제인데 그런 경제 정책하고 지금 내가 하는 금리 정책은 달라 근본적으로. 응? 지금 전임 구로다 시절부터 너희들한테 보조를 맞춰주겠다고 미뤄온 우리의 이 금리 정책이 그동안은 초저금리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지. 근데 너희가 작년부터 다 같이 금리를 엄청나게 땡기면서 전 세계가 고금리 환경이 되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도저히 그냥 예전처럼 십몇 년 동안 해오던 것처럼 넘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당장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언제 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을 계속 정부에서 국채를 찍어내면서 또 우리가 일정 금리 이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에서 다 사주면서 초저금리로 돈을 엄청나게 푸는 정책을 열심히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지난 2개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런데 이제는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인플레 영향을 받으면서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까지 터지려고 하고 있어. 이게 뭔 말입니까? 일본이 그동안 디플레이션을 못 보나서 아주 초저물가 초저금리 사회가 되면서 경제가 못 살아나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 이제 인플레이션 터지고 고금리가 되고 하니까 수입되는 물품 가격도 비싸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가 힘들어 하니까 아주 그냥 몇십 년 만에 일본에서도 최저임금부터 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임금도 전부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임금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그걸로도 또 시장에서 높은 물가가 용인이 되죠.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러면서 인플레가 점점 정당화되면서 고착화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말이야.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임금 오르기 시작했지만 물가 오르는 게 더 빠르다 이거예요. 이번에 월급은 고작 딱 10만원 올려줬는데 라면 값은 2배로 뛰어가지고 생활비가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이야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서 일본 국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고 기업들까지도 말이야
수입 원자재 비중은 작은데 해외 시장이 더 커가지고 엔저 효과를 아주 극적으로 받는, 야 우리 회사는 말이야 엔저 효과가 되니까 아주 우리는 너무 좋아 하는 그런 기업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모두가 지금 엔저 정책 때문에 수입 물가가 너무 비싸져 갖고 우리 정말 힘들어 하는 것처럼 그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막연하게 원화 약세가 되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일정 이상 넘어지면 우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물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 중국 같은 데서 원자재, 원료 이런 거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그거 좀 손 봐가지고 완성품 만들어서 파는 건데 수입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 그때는 남는 게 없죠. 다시 일본 얘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본 경제 무역 수지가 계속 십몇 달 동안 무너지고 있고 말이야. 사람들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거기다 이런 식으로 빨리 처음부터 어떻게 출구 전략이라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희들 보조를 맞춰주겠다고 우리가 끝까지 1년 넘게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엔저 정책 무조건 계속 가겠습니다 하면서 정책을 뒤로 돌릴 기회가 자꾸 뒤로 늦춰지게 되면 나중에는 인플레가 3.5% 4% 막 되는데 뒤늦게 가서 금리를 조정을 하면은 4%까지 오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야 될 위험성이 더 커지고 그러면은 금리가 빨리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의 부채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빨리빨리 막 늘어가면서 결국은 야 니들 원하는 대로 언제까지 우리가 엔저 정책을 해야 되지? 좀 기다려봐. 신호 줄 때까지 오고 기다리다가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이 뒤로 미뤄질수록 경제가 극도로 위험해지게 되는 도박을 하게 되는 거라고. 미리부터 니네처럼 말이야 인플레 잡겠다고 초반부터 금리를 착착착 올리는데 우리는 1년 넘게 지금 뒤쳐졌잖아. 뒤늦게 이거 잡겠다고 하다가 터키처럼 된다고. 아주 힘들다고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다가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들 계획을 따라주는 대신에 그 보상으로 대신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뒤에는 정말 우리 일본 경제가 다시 소니 저기 또 뭐 있죠? 뭐 파나소닉 파나소닉은 넘어갔나? 예, 소니 같은 거 뭐 우리가 예전에 다 잡았었는데 지금 삼성, LG에 다 넘어가고 반도체도 지금 삼성한테 다 넘어가고 SK에 넘어가고 근데 정말 지금 니네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참으면서 해주면 정말 니네가 약속한 대로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거 다시 한국 다 뛰어넘어서 아시아 최고가 되고 그리고 군사력도 정말로 옛날 우리 그 제국주의 시대 때처럼 아시아 세계 최강이 돼가지고 말이야 멋진 큰 전함 몰고 독도 근처로 싹 지나가도 한국이 뭐라 못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는 먼 미래의 약속이고 당장 그보다 급한 건 이런 식이면야 당장 니네가 뭐 첨단 산업 지원해주겠다 말은 그런데 그거 받기도 전에 우리 내부에서 일본 내부에서 경제에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도 몰라. 회사들 다 도산하고 막 난리 날지도 모른단 말이야. 나는 경제를 보는 경제인 출신의 중앙은행 총재로서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먼 훗날의 약속보다는 그런 말뿐인 거 뭐 나 못 믿냐? 아이 그런 거 말고 나는 경제인이야. 당장 담보 하나 잡으라고. 좀 더 확실한 담보물이 난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아 역시 그래 너 위에다 보통은 아니구나. 좋아 알겠다. 좋아 기다려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예전에는 일본에서 한국 다시 한번 따라잡고 우리가 예전 80년대처럼 전 세계에서 반도체로 알아주는 일본이 돼보자고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서 자기들 반도체 밀어준 거든 일본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낙하산 타고 전 세계의 우군들이 다 오죠. 대만의 TSMC가 와서 여기가 일본입니까? 여기다 한번 뭐 거창하게 한번 지어볼랍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와서 우리가 좀 뭐 이런 기술 갖고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여기다 큰 거 한번 벌려볼까요? 또 대만 3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도 와서 전부 다 같이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기다 짓고 일본이 조금 공장 짓는데 지원해주면 최신 니네 일본은 만들지도 못하는 최신 공정에 뭐 저기 반도체 칩 같이 생산하면서 기술 협력합시다.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더구나 유럽연합 EU도 와가지고
앞으로 말이야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는 중국을 벗어나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데 우리 유럽도 너희들 일본하고 같이 뭘 할 거니까 서로 이렇게 뭐 도움되는 거 같이 해보자 손을 내밉니다. EU도 EU 집행위원이 일본 방문해가지고 영내 생산 증진 위해서 일본 기업과 우리 EU가 협업하자. 반도체 협력 강화 MOU도 체결하고 그랬습니다. 다 이게 그 당시 기사입니다. 그뿐입니까? 일본에서도 대기업에 그래가지고 이런 외국의 투자가 들어오고 외국에서 직접 뭐가 들어오고 일본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미국 정부에서도 실제로 말뿐이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해주니까 경제가 분명히 작년부터 우리하고 똑같이 수출부터 뭐 무역수지부터 해서 쭉 떨어지면서 안 됐네 죽겠네 했는데 갑자기 금년 한 3월부터 얘네들이 갑자기 달라지죠. 실제로 일본의 대기업 설비 투자가 1년 새 21% 급증합니다. 뭔가 돈이 되겠다 하고 막 희망이 지금 외국 돈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세계 정부에서 투자가 되고 기업들도 막 생산 활동이 늘어나는 거죠. 1년 새 설비 투자가 21% 급증하는데 반도체 관련은 무려 2.4배. 특히 반도체 위주로 모든 지금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거 못 늘어나죠. 더 줄어들고 있었죠. 여기에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언제 뉴스입니까? 6월 29일 뉴스네요. 6월 29일 6월 말에는 또 모여서 지들이 뭔 얘기를 하냐? 일본과 미국과 유럽 또 얘네 셋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뭉치더니 야 우리 앞으로는 말이야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무슨 네트워크?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딱 네트워크 서로 다른 나라인데 서로 하나의 나라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서로 반도체 재고가 어쩌고 뭐 이런 거 서로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반도체가 우리 서로 과잉 공급이 잘 모르고 서로 생산하다가 과잉 공급이 돼서 우리 타격받지 않게 서로 간에 마치 한 회사처럼 세 나라가 다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하고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과잉 공급도 막고 어디에서 뭔 원재료가 모자랄 것 같으면 서로 간에 품앗이로 도와주면서 미리 이렇게 돌리고 막 조정해서 효율적인 공급망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로 여러 회사가 서로 투자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아주 담합을 하듯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왜? 앞으로 이제 중국을 완전히 반도체에서 털어내고 쩌리시키고 왕따시키고 하다 보면은 중국도 거기에 중국 반도체나 이런 것도 사실 자기들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자기들이 힘든 일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대비해서 셋이서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이런 일까지 이제 세 나라가 하나로 반도체 미래 반도체에서 세 나라가 한 나라처럼 이제 완전 국가와 산업이 다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앞으로 움직이자는 이런 협약까지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얘기까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결국 작년까지만 해도 기시다하고 백악관이 만나서 일본의 군사력에 물꼬를 틔워주는 실질적으로 그런 약속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금년에는 진짜로 실제적으로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이 진짜로 시작된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그러면서 일본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맞춘 반도체 모든 일본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공동 연합체를 꾸렸죠. 그게 라피더스 연합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자기들끼리만 맨날 해보자 했는데 아이고 한국 놈들 워낙 똑똑하고 빠릿빠릿해서 못 따라가겠네. 우리는 뭐 하나 결제하려고 해도 팩스로 붙여가지고 말이야 서류가 몇 개 결제를 넘어가고 못 쫓아갔죠. 그런데 이제는 미국 일본이 와서 이런 식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라피더스 연합은 뭔가 다른 겁니다. 순풍에 이미 돛을 달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시작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지구에 있는 어떤 나라 희망적인 시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일본 정부도 이번에는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외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제대로 투자하고 첨단 산업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그 불만으로 꼽았던 일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그 경직된 기업 문화. 아주 그냥 그 무슨 도계자 어쩌고 저쩌고 틈만 나면 가서 하이 접대하고 그냥 뭐 무릎 꿇고 큰절하고 뭐 어쩌고 뭐 아주 그
경직된 뭐 하나 빠르게 기업이 순응해서 지금 국제사회 변하는 거 봐가지고 다른 데로 가자 해도 아주 일본 전통을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기업 문화도 그래서 다 지금 뒤처졌죠 한국한테. 그건 안 되겠다 해갖고 실제 일본의 증권거래위원회나 국가 정부에서 다들 일본이나 아니 미국이나 유럽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반도체는 말이야 잘 봐봐 니들이 그동안 뭘 몰랐나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정책 보조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하이 다 그렇게 쫓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변하겠습니다 하고 제도도 막 바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자 어때 우에다 이 정도면 믿겠어? 니네 일본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 미국의 마이크론 외에도 대만의 TSMC 그리고 유럽의 반도체 연합까지도 모두 일본에 다 같이 들어와서 같이 협력해서 연구단지, 산업단지 10년, 20년 보고 첫삽 들었잖아. 지금 같이 가기로 했잖아. MOU 같은 말뿐이 아니라 진짜 공장 지으려고 첫삽 뜨고 지금 포크레인 들어가기 시작한 거 보이잖아. 투자금도 진짜 지금 언제부터 하자가 아니라 이미 들어오고 있고. 응?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약속 우리가 군사적인 지원 해주고 결국 니네도 핵 잠수함이나 뭐 그런 핵 전력에 지원받고 나중에 이제 일본도 스스로 핵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넌지시 띄워줬던 그것도 이미 기시다랑 백악관이 착착 진행 중이고. 자 이래도 아직 불안해 경제인 날이? 뭐 이래도 안 돼? 뭐가 아직도 더 불안해? 하는 거죠. 이제 우에다가 말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지원하고 협력해주는 건 좋은데 가만 보니까 옆나라 한국은 쏙 빠졌네? 원래 니들이 처음에 만든 게 취포잖아. 취포.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분들? 취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맨 처음에 재작년부터 했나? 그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우방끼리 똘똘 뭉쳐서 이런 식으로 연합해서 반도체 어떤 공급망 유통부터 해서 서로 간에 반도체 연합을 만들자 했다면서 그 네 나라 반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네 나라 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하고 미국하고 손잡고 그 미국하고 아시아에서 연합해서 만든 게 취포입니다. 뭐 파워레인저 같네요. 취포의 일원이 어디입니까? 미국, 당연히 대만, 그리고 일본,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로만 우리는 피를 나눈 취포다 하면서 뭐 파워레인저 놀이하기로 해놓고 가만 보니까 한국은 쏙 빼놓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유럽이네. 가만히 보니까 취포가 아니 이렇게 한국만 왕따 시켜도 되는 거야? 나중에 걔네들이 또 뭐라고 태클 걸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실제로 상반기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뚜껑을 열어본 겁니다. 바로 8월 8일 기사 이틀 전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참 참담한 게 반도체 장비 유입이 한국하고 중국만 줄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한국은 예전 취포에 미국이 넣어준 것처럼 미국, 일본, 대만, 한국에서 네 나라가 아시아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투자 대상국에서 한국만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 장비라는 거는 그 나라에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려면은 그걸 만드는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서로 협력해서 실제 생산 라인, 새로운 생산 라인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외국인 투자도 들어와서 이 돈 가지고 공사 진행해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뭡니까? 반도체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반도체 만드는 기계들, 큰 반도체 장비들이 몇 대 주문해서 들어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뚜껑을 이제 8월 달아서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세계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강국이 어딘가 봤더니 대부분 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다가 그 취포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중국 이렇게 5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반도체를 늘리고 새로운 반도체를 뭐 만들기 위한 투자가 증설된다 하면은 그 반도체 장비가 수출 땅 오파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지금 팔려나갔나 다 그거 보면은 야 니네 나라로 갔냐? 세금 계산서 띄워주고 한 그런 자료들 보면 이 5나라로 취포하고 중국 여기까지 해서 이 나라로 다 대부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지난 1년간 반도체 장비가 어디로 많이 들어갔나 봤더니 한국은 오히려 줄었어요. 1년 동안. 예전보다 훨씬. 그런데 제일 많이 줄은 나라는 물론 중국이고요. 중국에 뭐 이제 반도체 장비가 아예 못 들어가게 네덜란드 뭐 일본 그런 애들하고 뭐 미국이 해가지고 저기는 팔지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줄었지만 의외로 그 다음 줄어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공급망 재편하기로 해놓고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역내 투자가 여기다가 돈이 투자 유치가 들어온 것이 줄어든 거예요. 1년 동안. 중국이 제재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제재 받는 것도 아니고 같은 치포라면서 같은 편이라면서 마치 중국이 제재 받아갖고 반도체 장비가 유입이 안 된 것처럼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같이 돈 투자해 줄 게 뭐 해보자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대만은 작년 1년 동안 13% 증가했고요. 또 반도체 부활을 본격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도 25%, 17% 다 증가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죠. 아우 기분 나쁘죠? 들으시면서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반도체 장비가 많이 유입된 나라. 그만큼 차세대 반도체를 위해서 생산 라인을 거기다 옮겨놓고 막 이제 뭔가 들어갔다는 거죠. 미국에 이만큼. 미국 뭐 IRA 감축법부터 해서 자기 나라 땅에 반도체 공장 지어라 하니까 많이 들어왔죠. TSMC 막 삼성 데려다가 여기다 공장 지어. 거의 뭐 깡패같이 막 했죠. 그런데 일본도 갑자기 금년 들어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일본 니네 밀어줄게. 일본도 대만보다 오히려 일본 보십시오. 막 이렇게 늘어났는데 밑에 파란색 볼까요? 중국에는 절대 그런 거 팔지마 해서 중국은 1년 동안 이렇게 쫄아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만큼 쫄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로만 치포지. 왜 제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뚜껑 열어보면 실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요. 미국이 말합니다. 뭔 상관이야. 오히려 이거 니네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야 예전에 걔네들 찌끄만하게 니네 식민지였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오히려 너네 추월한다고 깝치고 야 니네 일본 애들 그 다다미 빵에서 말이야 그 벌레 끓고 썩은 그 다다미 온돌도 없고 말이야 창틀도 한국은 아주 그냥 뭐 3중 샤시에 그냥 어마어마한 샤시 쓰는데 니네는 보면 옛날 그 단층 샤시에 난방도 안 되고 그 목조주택에 살면서 한국 가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잘 샀는지 몰라갖고 다들 막 열등감만 생기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잖아. 말만 한국이 일본이 선진국이지 가보면은 한국이 더 잘 살았잖아. 언제부턴가. 근데 뭐 니네가 좋아야지 뭐 이제 와서 뭐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한국을 걱정해줘. 야 그리고 한국 걔네들은 이런 1년 동안에 이런 거창한 큰 움직임이 생겼는데 이런 움직임에 신경도 안 써. 걔네들 나라 뉴스 들어봐. 1년 동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지금 점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뭐 그런 뉴스 1년 동안 하나도 안 나왔어. 걔네들은 자기네는 왜 자기네 안 끼워주고 우리끼리만 노냐고 따지지도 않아.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나라 안에서 지금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예전 조선에서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다며. 그 당시에 누가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뭐 이런 거 잘하고 국가 안에서 어떤 부강해가지고 10만 양병설 하자 해봤자 뭐 반대파한테 너 나라 경제 말아먹어. 그때 정치 공세만 당파 싸움 엄청 받았다며. 그때는 당파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야. 걔네들 전 국민이 당파 싸움이야. 전 국민이 노론소론이야. SNS로 서로 싸우고 있어. 걔네는 이제 우리랑 같이 김정은 북핵 쐈다? 우리도 대응해야지.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언론 다들 거기에만 몰두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 따라가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제 전쟁 연습만 줄기차게 훈련만 하는 거야. 그 뭣도 모르고 우리 이제 거기 항공모함 띄워주고 핵잠수함 띄워갖고 그 안에다 태워주고 하면은 오히려 신기하고 야 고맙다 든든하다 좋아할 거라고. 위에다가 말합니다. 잠깐 그 말은 지금 얼핏 들으니까 곧 여기서 전쟁이라도 일으키겠단 말이야? 우크라이나처럼? 아무리 옆 동네 전쟁하면은 뭐 그 옆 나라들이 그걸 이용해서 부자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직접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이제 강 건너에서 군수물자 생산하면서 물건 팔아먹을 때 얘기지. 진짜로 여기서 일이 커지게 되면 우리도 이제 일본도 참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데 그러면
일껏 우리 경제 살아나려다 다시 전쟁에 한 발 들이면서 타격받아갖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참 걱정도 팔자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한국을 북한하고 대북 갈등을 이용해서 제일 우리 앞에다가 땅개 보병으로 세우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우리도 절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치 않아.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달리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대만에 어떻게 직접 우리 뒤에서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어. 우리 미국도 거기다 한 발 담궈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미국 경제도 전쟁에 이제 어느 정도 침범을 당하면서 우리도 힘들어지거든. 그거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야. 서로 기싸움은 엄청 하지만 무서워서 서로 일단은 못 건드려. 서로에게 너무 위험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나 여기서 맨날 서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티격티격 하다가 뭔 일 터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처럼 국지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해도 걱정 말아. 생각만큼 우리 미국하고 일본 니네만 힘들게 되는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언젠가 이제 타이완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처럼 소위 군사작전이란 걸 자기들이 일으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미국이랑 너희 일본만 이걸 감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앞으로 좀 기다려봐. 몇 달만. 유럽의 나토 전체도 여기까지 우리는 다 연합군이다 해서 전선이 확장돼서 뭔 일 터져? 그러면은 거기서도 우리를 도와주러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날라오고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그럼 뭐 우리끼리만 이 전쟁을 뭐 아주 다 감당하느라고 힘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우방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까 우리 부담이 훨씬 덜할 테지. 내 말 믿어봐. 이미 물 밑에서 앞으로 저기 좀 있으면 니네 여기 G7 회의 하잖아. 히로시마에서 거기서부터 얘기하고 해가지고 여름에 이제 나토 회의에서 딱 완성시켜 놓을 테니까 유럽하고 아시아 전선까지 다 연결하고 니네 이제 여기 있는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한국도 니네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거기서 나토 회의한다고 하면 니네도 맨날 게스트로 가서 고정 패널처럼 참가하고 우리 서로 이제 그렇게 될 거야. 나만 믿어봐. 이때가 4월이죠. 지금 8월인데 이미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리고 또 만약에 중국 놈들이 말이야. 진짜로 맘 독하게 먹고 이 놈들이 전면전 가자하고 타이완을 막 완전 침공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생각해봐. 그때는 걔네들도 그 전쟁을 타이완을 완전 침공해서 내가 먹어버리겠다. 미국하고 정면으로 붙더라도 그런 식으로 오더라도 걔네들이 한 번쯤은 생각할 거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타이완 치는 순간 미국이 저기서부터 태평양을 건너서 오겠어? 그 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타이완 다 먹어버리는데 너무 늦지? 그럼 당장 어디서 출발하겠니? 미국의 오키나와 같은 데서도 미국에 아니 저기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이 오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뭐야? 우리 지금 우방으로 만든 한국이 제일 가깝잖아. 그리고 한국의 주한미군도 어마어마하잖아. 한국 국방력이야 지금 솔직히 대단하잖아. 그 주한미군도 거기 엄청나고. 그러면 일단은 뭐야? 이미 작년에 그 기사들 보셔서 아시죠? 작년부터 대만에 뭔 일 있을 때는 주한미군이 바로 출동하겠다고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미 다 이 밑밥 깔고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다 그때 기사로 다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말은 안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별 얘기 안 하고 되도록이면 시끄러워질까봐 언론들도 입단속 시켜가지고 그럼 우리도 참전 하나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미일이 지금 3국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북중로가 이번 전승절 행사 때 3국이 됐죠. 거기에 유럽 나토 전선까지 연결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대만에서 뭔 일이 터져서 일본하고 미국이 나선다. 주한미군이 출동한다. 다 가까운 데 있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지원해야겠죠. 가서 잘 싸워봐 하고 손만 흔들어주고 도시락만 싸주겠어요? 뒤에서 우크라이나전처럼 포탄만 대주겠어요? 그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 이미 지금 작전 지휘권이 3국이 동시에 넘어간.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데이비드 캠프에서 이제 3미일 3국이 또 모여갖고 셋이서 또 멋있게. 그게 다 그런 저기 족쇄의 우리를 하나하나 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거기서
재밌는 맛있는 거 먹여주고 또 뭐 햄버거를 먹여줄지 뭘 먹여줄지 모르지만 셋이 모여서 아주 뭐 어깨동무하고 다 그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이제 전면 침공해서 하루 이틀 만에 먹어버리자. 저희 미국 놈들이 오기 전에 할 때 걔네들이 제일 꺼리는 게 뭡니까? 남한에 있는 군대들하고 주한미군이 동시에 여기 타이완으로 출격이 와서 맞대응하면 어떠지? 그러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발을 묶어놔야죠. 어떻게 발을 묶어놓고 여러분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북한한테 전화 때리죠. 야, 니네가 좀 먼저 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주한미군하고 한국군 거기 발 좀 묶어놓을 수 없어? 우리가 내일 저기 타이완 치고 들어갈 건데? 그럼 북한도 머리 굴리겠죠? 아,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도 큰 저기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대신 뭐 해줄라요?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미리 딜이 된다면은 그때는 타이완이 반드시 그 중국이 그 딜을 완성시키고 나서 타이완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러죠? 즉 정말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가능성도 적지만 정말 나중에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서로 이제 틱틱 밀면서요. 야야 하면서 콕콕 찌르고 밀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못 참으면 선빵 날라고 주먹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긴장이 계속 되다 보면은 점점 어디선가 일이 터질 확률도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만에 하나 정말로 중국 정권이 경제도 막 자꾸 무너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안 살아나고 공산당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막 내부에서도 많아지면 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무모한 짓을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타이완 하루 이틀 만에 먹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만주통이라는 것처럼 타이완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역사관념이 있죠. 그래서 시진핑이 그렇게 해서 타이완 먹어버리는 순간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처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나 국민들의 지지가 일순간에 돌아섭니다. 시진핑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경제도 못 살리고 자기 정권이 국민들이 이렇게 자꾸 뭐 싫어하게 되고 그러고 공산당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눈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판단력에. 그럼 한번 타이완 먹긴 먹어야겠네 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맨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제가 자라던 세대 때만 해도 제 학창시절만 해도 전 국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누구나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들 지금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이제 교육도 잘 우리 때처럼 막 세뇌식으로 안 하고 또 생각들도 많이 틀려져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국은 우리의 소원은 타이완과 통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그때는 뭡니까? 중국 혼자서 주한미군, 오키나와에서 출동하는 일본군, 한국군 상대하려고 안 하고 일단 북한에서 우리한테 도발을 넘어서 어떤 지역적인 어떤 그런 전쟁 수준,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같이 한번 미리 땡겨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 그런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이 사회 불안을 야기할까봐 1년 동안 이미 군사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이번 데이비드 캠프 며칠 뒤에 있을 거기에서까지 해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특징이 뭡니까? 좀 안 좋은 이 정서가 있는데 뭔 얘기하면은 그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서로 간에 지금 건설적으로 좀 직시하면서 바라보기 힘들고 껄끄러운 문제더라도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리 더 늦기 전에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재수없다. 말이 씨가 된다. 왜 그런 불안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사회를 흔들려는 못된 세력으로 막 몰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사실. 어쨌든요. 자 위에다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만 전쟁인데 한국이 나서준다는 거야? 자기들 전쟁도 아니고 중국하고 대만 전쟁인데 그게 말이 돼?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에서 내리는 본토 명령에 출동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잘해봤자 뒤에 후방에서 주한미군한테 이제 도시락 싸주고 담요 주고 말이야. 저기 강당 같은데 매트리스 깔아서 잠자라고 해주고 그런 소극적 지원만 해주겠지. 싸우는 건 결국은 너희 미국이랑 우리 일본만 싸우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다칠까 힘들어. 그런 걱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역시 우에다 경제인이라서 또 말로는 지가 경제인이라고 하면서 또 정치인처럼 또 머리는 잘 돌아갔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원래대로라면 그러겠지.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뭐 서로 우방이라고 해도 왜 남의 나라 전쟁에 파견을 해? 그렇지? 그러긴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잘 들어라. 앞으로 우리가 몇 달 사이에 상반기 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북한의 김정은과 북핵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그 북핵이나 어떤 서로 간의 군사적인 어떤 그런 맨날 미사일 쏘고 하는 거를 뭐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가 주도적으로 뭐 핫라인을 연결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봐서 잘못하면 우리끼리 티격태격하다 국제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전 세계 분쟁 지역 국가들이 다 그렇게 이용당하잖아요. 요새 뉴스에서 제일 심한 데는 어딥니까? 아프리카의 니제르죠. 이미 니제르에 유럽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바그너 중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끼리 지금 그 안에서 서로 그 정치 분파끼리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주변 아프리카국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주도권을 자기들끼리 안 되죠. 도저히 전부 다 프랑스와 미국과 러시아를 통해서만 서로 간에 그런 타협이 가능한 그런 남의 손님의 어떤 그 중개자가 있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뭔 타협도 못 보는 수준까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그 나라의 우라늄 때문이죠. 자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그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결국 제가 이제 예전에도 그 잡설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세계가 다 분쟁 지역이 그런 식으로 이용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 성향 잘못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어떤 정치 성향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세계사적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경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이 우리끼리 주도적으로 해결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간의 어떤 소통 라인은 끊어버리고 대신 옆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거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뭐 이거는 성격적으로 이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성명 발표한 거 우리가 합니까 지금? 유엔에서 미국이 다 해요. 지금 유엔 회의에서 이번에 그러잖아요. 순항미사일 쏘고 북핵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거기서 그냥 박수 쳐주고 있어요. 별 얘기 못하고 이미 북한하고 남한의 어떤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국이 우리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줄 텐게 우리만 믿어 기다려봐 하면서 앞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애들이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뭘로다, 이건 규탄한다, 앞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한 발만 더 쓰면 그때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응징합시다. 우리 빼놓고 지들끼리 다 정한다니까요. 맞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남미 그동안 분쟁 지역에서 행해지던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미 이때부터 얘기가 된 거고요. 작년부터. 그게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7, 8월 어떻습니까? 거의 그렇게 됐죠? 네. 최우혁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인데 정치, 외교, 군사 얘기가 나오지만 다 경제와 아주 크게 연결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북핵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국하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 일본이 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가,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연합훈련 할 건가지 우리가 다 리드하게 될 거야. 한국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세 나라가 한 몸으로 움직인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군사연합체를 우리가 상반기 동안 어떻게든 완성해 놓을 테니까 동시에 이제 북한에다가는 중국, 러시아 연결해서 세 개를 합쳐서 한 무리로 엮어버릴 거고 결국에는 이쪽 전선은 한반도에 있는 대만하고 이쪽 전선은
한미일 세 나라하고 북중러 3대3 군사력으로 판이 짜여질 거야. 대만은 솔직히 군사력이라 할 것도 없잖아. 걔네들 뭐 3대3에 껴주겠냐? 물론 그리고 이제 이 한미일 우리 연합군을 지휘 통제하고 어디다가 핵 전력을 배치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하는 거는 당연히 한국은 핵 우산 우리가 해주는 대로 너희 알아서 보호해주니까 니네는 신경 꺼 하고 결국은 모두 우리 주도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어떤 영상에서 야 지금 저기 뒷산에 동네 공터에 지금 선배님들 다 모여있거든. 오늘 저기 저 공고놈들하고 한번 저부터 여러분 패싸움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 예전에 그 뭐 저는 제가 직접 패싸움을 한 거 아닌데 경험은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방에서 정말 그 옛날 영화 친구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큰 학교였고 학생들 수도 그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죠. 한 학급에 뭐 60명씩 해서 뭐 15학급씩만 해서 중학교 고등 그렇게 돼 있던 시절이니까요. 예. 그러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또 옆길로 새네요. 재밌어서 꼭 대부분의 그 학교들이 그랬어요. 진짜로 거기 이제 캡틴이 있습니다. 짱이 그때는 짱이라고도 안 했는데 대부분 그분 형들이 막 그 운동장에서 철봉에서 막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뭐 정말 막 기계체조 하듯이 몸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운동 능력도 거의 뭐 진짜 일장이죠. 근데 또 공부들도 웬만큼 해요. 아주 공부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교 회장도 있고 막 거의 같은 무리예요. 그 선도부나 그런 일장들이 공부도 잘하고 어느 정도 운동도 대단하신 그 형님들인데 꼭 그 어떤 다른 학교하고 시내에서 다들 그때 이제 사회가 살벌했고 우리나라 그 막 그 조폭들 다 때려잡기 전에 시내에 제가 저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 시내에 이렇게 다니면 꼭 그 관광 나이트 거기서 막 조폭들 막 패싸움 해가지고 막 조폭들끼리 칼부림 나서 막 경찰들 출동해 그런 거 가끔 심심찮게 봐서 굉장히 우리나라 격동기였죠. 그때는 물론 지금은 아주 치안이 좋아졌지만 그럴 때 보면은 뭡니까? 시내에서 괜히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당구장 같은 데서 그때 당구장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몰래 다 한 번씩 가셨죠? 당구장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갖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누가 맞아서 이제 재수없게 이빨이 부러지죠? 이빨값 그 치과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빨값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놈들이 어디 학교 학생이란 것만 알지 그놈들을 어디 가서 또 봐요. 그죠? 그럼 그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짱의 귀에까지 캡틴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그 학교 짱을 불러요. 저는 그런 거 목격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제 진짜 막 정말 뭐 재밌죠. 그 당시 활극입니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그 학생들이 또 그때는 학교를 이렇게 몇 년 꾸른 학생들이 많았어요. 경제적 그런 것 때문에. 나이가 사실은 대학생 나이죠. 20살이 넘고 꼭 그런 사람들 끌고 옵니다. 저쪽에서도 그 학교 졸업생인데 해병대인데 뭐 휴가 나간다. 그런 이제 선배도 데려와요. 어른이라고. 20살 넘은 애들끼리.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대포집에서 서로 협상을 부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중학생 꼬마 하나가 말이야. 너희들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이빨값은 어떻게 해줄 거냐. 그런 식으로 서로 원만하게 해결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원만하게 해결 못 보면은 패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큰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몇 명이서 해결하지만 1대1로 해결하지만 잘 안 되면 연락이 와요. 어디로 나와야 돼요. 공터로 나와야 돼요. 한판 붙는 거예요. 말이 협상이 안 되니까요. 그런 거 뭐 드물긴 하지만 저도 옆에서 간접 경험은 한번 성장하면서 한번 해봤었네요. 저도 지나고 보면 참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거는 이제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고요. 80년대 뭐 그때 혼란했던 때 얘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미일 연합군의 지휘 통제권과 모든 군사 대응 방식이 미국하고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결국은 시킨 대로 전화해서 야 지금 한판 할 거니까 나와. 엄마가 지금 밥 먹고 어디 병원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너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에다가 말합니다. 야,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도 주한 미군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 같이 참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점점.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두고 봐라볕. 알게 모르게 조금씩 외교적으로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계속 제재해 가면서 결국에 한국은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 부하가 되어 있을 거다. 그때가 돼도 그 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지식인은 거의 없을걸. 왜냐면 지금 사실 그 저번에도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금융 능력이 참 이런 부럽다, 치밀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에 발을 들이고 서구 그 열강들이 그래도 자기들 짬에 이렇게 끼워주고 같이 놀아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미 엔화가 금융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준 기축통화로서 금융장사 한지 오래됐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자민당끼리 오히려 어쩔 때는 뭐 우리나라보다 민주적인 그런 활성도가 더 떨어지는 정치 후진국이다. 말로만 민주국가지 일본이 가만히 보면 민주국가가 아닌 것 같다. 정치를 보면. 언론도 우리보다 뭐 서로 뭐 도토리 키재기죠. 뭐 그런 얘기들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큰 전 세계 열강들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전 세계를 금융으로 어떤 식으로 위에서 쥐고 흔들고 정치 같은 것도 먼저 우리는 안 끼워준데 지들끼리 모여서 이런 자기들의 일진노름 큰 흐름에 끼워주는 거는 동양에서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하고 큰 나라의 차이예요. 옛날에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뭡니까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백제시대 막 아주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주면은 그냥 대단한 우리가 뭐 선진국에 뭘 받았으면 했는데 격세지감이죠.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 뒤집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앞으로 만에 하나 몇 년 안에 상황이 심각해져서 언젠가 중국이 직접 대만의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말이야 중국도 바로 앞에 있는 주한민군과 한국군이 부담돼서 마냥 무시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한테 뭔가 선물을 주면서 동시에 남한한테도 좀 큰 도발을 하라고 요청하겠지. 대만 침공하기 전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발을 묶어두고 싶어 할 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대만 해외에서 뭔가 큰일이 터진다면 그때는 유럽도 달려오고 또 무조건 대한민국에서도 먼저 같이 동시에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우크라이나 전투도 어떠냐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싸우디? 유럽은 지금 안 싸우고 있지만 실제는 거의 참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군대만 파병해서 안 싸울 뿐이지. 거기에 모든 경제도 다 침몰돼 있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바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도 거기서 직접 중국한테 총은 안 쏘더라도 뒤에서 소극적으로 후방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때 뭐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유럽이나 미국이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적성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모든 우리나라하고 엮인 그 정치,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에너지를 다 끊고 지금 협박을 했듯이 우리나라로 가는 뭐 요소수가 문제겠어요? 대한민국에 가는 모든 뭐 그런 거는 다 협박성으로 다 끊어버리겠죠? 그러면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국제정세를 항상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경제하고 뭐 지금 에코프로가야 뭐 엔비디아야 국채 뭐 TFT야 뭐야 그런 얘기 좀 해줘 하시는데 그런 건 저 잘 모르고요. 길게 보면서 이런 거 짚어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타이완 걱정만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 냄비도 우리가 그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인데 우리들 냄비도 곧 끓기 시작하려고 같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참 그런 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설마 여기서 전쟁이 터지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마 여기서 전쟁이 안 터져도요. 유럽이 우크라이나전에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나 뭐 이런 거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쪽에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먹고 사는 거에서 어떤 지금 큰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쪽에서도 전쟁이 터진다 했을 때 지금 우에다 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만 독박 쓸 거란 걱정은 하지 마. 전쟁 부담은 모두가 여러 나라가 공평하게 지게 될 거고, 오히려 우리 미국하고 일본 본토 땅 그리고 중국 본토는 우리는 서로 못 건드려. 서로 핵공격이 무서우니까. 그러잖아. 지금 뭐 그러면 어디서 티격태격 하겠니 결국은. 타이완 찌끄만한 땅 아니면은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한반도겠지. 그렇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무력으로 부딪히기 전에 지금처럼 경제전쟁으로 중국 압박하면서 중국 디플레이션 빠지고 중국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부동산 부채 빵빵 터져갖고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물러나라 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일단은 최선이겠지. 응?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왜 니네가 한국 걱정을 해. 요즘 케이팝이다 무엇이다 그냥 한류가 그냥 니네 젊은이들 다 잠식했잖아. 한국에 일이 터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참 의외네. 그러는 거죠. 우에다가 말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만약 이 시점에서 곧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 일본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껏 지금 뭐 나중에 외국 자본이 우리 일본에 들어오는데 그 자본이 금방 여기는 전쟁 터진 나라라고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우리 경제가 망가질까봐 그런 거지. 지금 너희들이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반도체나 첨단 산업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되고 또 우리 땅에 지어진 생산기지가 실제로 세계에서 막 생산해서 시장 경쟁에서 이겨서 점유율이 높아지기까지는 공장만 지어진다는 것도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볼 때 10년은 걸리겠다. 근데 뭐 그 안에 정말로 전쟁 나서 우리가 전쟁에 미끄러지게 되면서 일본 경제가 망가지면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투자해서 뭐 한다고 했다 프로젝트 했다가도 그것 때문에 연기되고 늦춰지게 되면은 니들이 한만 지금 그렇게 약속한다 해도 굉장히 빈틈없이 치밀하죠. 그렇게 될까봐 그런 거지. 야 지금 유럽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재건하는데 다들 달라들어서 신 마샬 플랜 어쩌고 하면서 다들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 테니까 우크라이나 열심히 도와주자. 니들이 말은 작년부터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우크라이나전 자꾸 더 확대되고 장기화되잖아. 자꾸 늦어지잖아. 그 신 우크라이나 재건이 언제부터 될지 누가 알아. 지금 보장이 없잖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일본은 당장 뭐야. 더 이상 우리가 니들 말만 믿고 엔저를 고집하면서 버티기가 이제는 1년 버텼는데 지금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뭐 니네가 무슨 다른 선택지라도 있어? 아 정말 징징대네. 야 그럼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우리 뭐라 안 할 테니까 긴축으로 바로 돌아서봐 지금. 니네 지난 1, 2월 때 지금 국제 투기 세력들이 말이야. 너희 일본 국채 금리가 0.5% 넘기려고 할 때마다 엄청나게 달라들어서 일본 중앙은행이 그거 다 매입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지? 그 어때 지금 너희들 BOJ가 품고 있는 10년물 국채가 양이 얼마나 되냐? 이미 니네 전체 국채 발행한 거 한 절반 정도 니네가 먹고 있지 않냐? 야 진짜 대단하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와서 뭐 니네가 뭐 다시 긴축으로 돌아서고 장기채 금리를 어떻게든 YCC 커브 조정해서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그 투기 세력들이 사냥개들이 다시 또 옳다고 나고 일시에 달라들지 않겠어? 그러면은 이제 니네 또 막대하게 늘어날 정부 부채를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니까 니네가 버텨왔는데 이제 막 투기꾼들이 막 공격해서 0.5% 올린다고 1.0 올린다고 더 올리겠지 하면서 막 매도 때리고 막 공매도 들어오듯이 공격하게 되면서 금리가 하루하루 높아지면 그 니네들 막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자가 2배, 3배로 엄청나게 늘어나지? 그러면 이제 1년 지나서 내년 되게 되면 니네 1년 일본 전체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에서 막대한 정부 부채 이자를 갚는데 돈이 얼마가 나겠냐? 니네 잘못하면 정부 예산의 막 반 이상이 거기에만 쓰일지도 몰라. 그러면 일본 경제 끝장나는 거지. 안 그러냐? 하는 거죠. 그 위에다가 말합니다. 야 그래봤자 어차피 니네들은 앞으로 계속 금리 더 올릴 거잖아 지금. 이때가 이제 3월 4월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미 뭐 5월 뭐 저기 해가지고 7월까지 더 올릴 거라고 예고해놨을 때죠 미국이. 더 올릴 거고 또 그거를 앞으로 1년 2년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할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 사이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질 텐데 앞으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일본도 결국은 못 참고 금리 올리기 시작할 거야. 터키처럼 하면서 우리는 어차피 공격 받을 수밖에 없어.
크게 본다면 결국은 오게 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충격이고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니네하고 금리차 더 벌어지기 전에 지금부터 출구 전략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말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니네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번 화폐 전쟁에서 우리 에나만 홀로 이제 달러 강세 밑에서 받쳐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거잖아 하고 화를 냅니다. 미국이 얘기합니다. 출구 전략 좋아하시네. 야 우리 때문에 출구 전략 못하신 거라고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출구 전략. 큰 난리 없이 어떻게든 니네가 지금 뭐 금리 잘 올리면서 투기 세력들 공격도 막아내면서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 너 혹시 잘 들어. 지금까지 말이야 환투기 세력들이나 국제 채권 투기 세력들한테 공격받아서 이러이러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잘 버텼지? 근데 진짜 그게 진짜 공격이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너희들이 잘 막아서 그게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 이게 뭔 얘기일까요?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이 뒤에 금융 배후 세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진짜로 큰 거, 센 놈들은 사실 우리가 야 일본은 좀 봐줘 공격하지 마 해가지고 우리가 말려서 안 덤비고 있을 뿐이라고. 사실 너희가 지금까지 막 엄청나게 뭐 한 달, 두 달 엄청나게 국채 매입하면서 국제 투기 세력하고 싸워서 지금 막 일본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간신히 틀어막았다 하는 그게 사실은 다 잔챙이들 뿐이야. 진짜는 출동도 안 했어 하는 거죠. 뭐? 지금 위에다가 깜짝 놀래죠? 전임 구로다는 왜 우리 말 그렇게 얌전히 들었을 것 같냐? 그냥 멍청한 관료인 출신이라서 아니면 걔는 뭐 뼛속까지 일본 생각보다는 미국을 더 생각하는 그런 매국노 친미파라서? 그게 아니다 이거야. 분명 너희가 막대한 재정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이자가 부담돼서 그동안 다른 나라들 다 금리 올릴 때 니네는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 고민만 하다가 혼자서 못 올린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작년 3월부터 이 정도로 빠르게 1년 만에 그리고 금리를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쳐 올릴 때마다 그렇게 할 거라고 니네들 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1년 전에도 니네 구로다 총재는 여기서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우리도 출구 전략을 해야지 하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취했냐? 그런 출구 전략을?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꿨어. 왜 그런지 알아? 단순히 그 노인네가 경제통이 아니하고 뭘 잘 몰라갖고 멍청하고 생각이 없어서만 그랬을 것 같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제 그 디아블로와 카미카제라는 글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국제적인 일본의 미국의 국채를 들고 나와서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깝치던 영국이나 그 다음에 뭐 유럽 EU 연합이나 뭐 아시아에서 뭐 외환위기도 또 주도했던 그런 애들이 정말로 여기서 한번 뭔 짓을 벌려야겠다고 벌리게 되면 아무리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출동해서 막아도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있죠. 무한 발행되는 기축통화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전 근본이제 같으면 이런 짓도 못했어요. 무한 발행되는 미국에서 무한 발행해주는 미국 국채와 달러 덕택에 얘네들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기준이 달러와 미국 국채로 돼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디아블로와 카미카제라는 글 블로그에 있습니다. 즉 지난 세기에도 말이야 영국이랑 유럽이랑 아시아랑 그 눈에 거슬리게 깝치던 것들 말이야 감히 달러에다가 깔짝깔짝 도전하던 놈들. 그래서 우리가 당해봐라 하고 그 당시 다 금리 조정하고 달러 강세로 전 세계 땡기면서 그 나라 환율이 출렁이고 그 나라 국채시장이 까딱까딱하게 됐었지. 그때도 니들 일본이 지금 막는 것처럼 지들이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했는데 왜 못 막은 줄 알아? 그때는 우리가 진짜 센 놈들이 출동이 됐어. 대표적인 게 이제 조지 소로스부터 해가지고요. 몇 명이 있죠. 그 몇 회사 못된 놈들이. 물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얘네들은 일체 부정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지 소로스나 뭐 이런 애들이 뒤에서 어떤 정치권이나 금융 배후 세력이 어떤 손잡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의 논의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말이야 그 나라들도 다 나름 니들처럼 출구 전략 어쩌고 하면서 경제 전문가 그 나라에 제일 가는 데 다 나와가지고 발악들을 했지만 결국 전부 다 맥없이 넘어간 거 너도 알지. 왠지 알아? 바로 이 국제금융 세력이죠.
바로 그놈들 1년치 예산은 한 나라의 1년치 예산은 가뿐하게 뛰어넘는 거대 투기 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일시에 그 나라 채권시장 공격하고 환율시장 공격하면 답이 없다. 우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국제 그 배후 금융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BF단이라고 해봅시다. 재미로. 그러면 걔네들이 미 국채를 담보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 나라 채권시장 환영시장을 막대한 화력으로 공격해버리면 출구고 입구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속절없이 그 나라 자산시장 뻥뻥 터지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금본위제 탈피하고 맘대로 그냥 세계로 많이 퍼진 지금의 기축통화 달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힘이지. 응? 이제는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 네 생각처럼 말이야. 너희들 일본이 뭐 출구 전략을 제대로 못 취해서 지금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게 겨우 뭐 그 정도 재정력으로 니네가 막을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니? 진짜 그놈들이 진심으로 나선 줄 알았냐 이거야. 어? 지금 너네 일본처럼 말이야 이렇게 달라들어서 헤쳐먹을 수 있는 맛있는 먹잇감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놈들이 안 덤비고 봐주면서 참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누구 덕택인 것 같아? 협박을 하는 거죠. 관련 자료 여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싫어도 미국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뭐야 그 표정 아직도 불만 있어? 이제 위에다가 할 말이 없죠? 좋아.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담보물 하나는 가져가겠다 이거지. 확실한 경제인이라 이거지. 좋아. 내가 하나 더 그럼 선물을 주지. 요즘 중국에 흘러가던 투기 자본들이 중국은 이제 우리 막 그 미국이랑 이렇게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전 세계 자본들이 거기다 다 미리부터 눈 싹 빠지면서 이때 3, 4월 달에 다 설거지 시켰죠? 얘네들은 빠지면 제가 그 당시 다 영상에서 지적했었죠? 개미들 이제 앞으로 중국은 뭐 2분기부터 해서 더 좋아질 거에 들어가라 엄청 띄우기 시작하는데 이미 투기 자본이나 전 세계 어떤 투자금들은 이 국제 정세를 보고 발 빼기 시작했는데 설거지 시키고 있다. 결국 지금 몇 달 지나니까 석 달, 넉 달 지나니까 드러났잖아요. 요즘 중국에 흘러가던 투기 자본들이 말이야 다 빠져나와서 지금 일본이나 인도나 그런 데로 한국에도 그때 좀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랑 일본이랑 금리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일본에서도 외국 자본이 똑같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그래서 마음고생 심했지? 근데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빠져난 니네한테도 들어가니까 좀 살만하지 않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뭐 언제든 다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가벼운 투기 자금들이잖아.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그런 걸로 만족 못해. 좀 더 견실하고 장기적인 투자 자금이 확실하게 보증금, 전세금 1년 뒤에 빼줘야 될 게 아니라 10년 계약하고 들어오는 전세금들이 들어와야 내가 좀 안심을 하겠어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야. 진짜 니네 말만 믿고 나중에 우리가 야 지금이야 금리 올려갖고 땡겨 우리한테 신호 보내갖고 우리가 긴축으로 선회하면서 금리 살살 올리기 시작하면 저번 날부터 그랬죠? 7월 말부터 그러면 그때 진짜 살벌한 국제 투기 세력들이 말이야 와서 야 이제 일본 한번 해먹자 맛있겠다고 우리를 덮칠 수도 있어. 안 그래? 우리도 지난 세기 다른 나라들처럼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때도 확실하게 너희가 진짜 그놈들 말려주고 단속해준다는 내가 보장을 받아야겠어 하는 겁니다. 야 우에다 너 진짜 깐깐한 애였구나. 그래 좋아. 그러니까 우에다 네가 원하는 건 앞으로 일본이 우리 신호대로 움직이게 돼도 절대 일본에서는 지금의 단기적인 투기 자금들이 금방 빠져나가지 않고 정말 장기적인 자금 큰 자금들이 궁뎅이 붙이고 딱 앉아있는 거 그걸 이제 보기 원한다는 거지. 야 정말 이 새끼 만만치 않은 놈이네.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지금 아는 형한테 전화 한 통 돌리고 올 테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이제 끼워 맞추는 약간 뇌피셜이에요. 재미로 들어주세요. 근데 참 이때도 보면은 버크셔가 일본 주식에 꽂힌 버크셔가 워렌 버핏이 그 당시에 단기 투자 자금만 들어오고 있었는데 투기 자금들만 갑자기 제일 선봉에 서서 일본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엄청나게 잘 나갈 거다 하면서 5대 상사 지분, 장기 투자해왔던 대가 한번 돈 넣었다 하면 10년, 20년 보고 향후 1년, 2년 동안 아주 바닥을 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분의 돈이 이때 들어왔죠. 그래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정말로 견실한 투자 자금들이 다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됐었죠. 버핏은 근데요, 왜 또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냐면요, 워렌 버핏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난 20세기에도요,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오는 중요한 시기마다 정부의 요청으로 특별 게스트죠, 워렌 버핏이 가진 그의 자금력으로 정부를 도와주고 한 그런 전력이 굉장히 많은 인물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다 알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이도 많으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 그럴 기회가 많았죠. 예.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21세기 들어와서 바로 얼마 전에 3월 달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져서 가지고 이것이 금융위기로 가냐마냐 했을 때 바로 주말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경제인 회의 몇 명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거 좀 어떻게 좀 우리 경제인 여러분께서 좀 움직여 주셔야겠는데요 하면서 회의 불렀을 때 그때 누구 불렀습니까? 워렌 버핏 거기 끼어 있었고요.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에 끼어 있었죠. 그런데 이미 제가 금과 은 시리즈나 뭐 그런 거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서 유독 21세기 들어와서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죠. 엄청 띄워주죠. 여러 번. 이미 그때부터 정권하고 어떻게 다 연결이 된 거죠. 즉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 때는 그 가장 선두에서 20세기 때는 워렌 버핏이 거기서 하면서 그때마다 미국 국민들이 워렌 버핏이 또 이런 경제 위기 상에서 구해줬네 하고 워렌 버핏은 미국에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그 자기들 영웅이에요. 20세기 미국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는 21세기 들어와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제이미 다이먼을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JP 모건을 엄청 밀어주면서 나라에서 제이미 다이먼을 워렌 버핏도 이 사람 진짜 틈만 나면 제가 예전에 다 블로그에 다 이 자료들이 있죠.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밀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는 워렌 버핏도 불렀지만 제이미 다이먼까지 불러가지고 결국은 이 실리콘밸리 사태를 극적으로 소방수가 돼서 막아주고 경제 위기가 더 크게 퍼질 거를 막아준 경제의 영웅이 누가 됐습니까? 이번에는 워렌 버핏이 아니고 제이미 다이먼이 됐습니다. 워렌 버핏은 뒤에서 보조만 해주고요. 다들 겪어보셨으니까 지난 얘기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국민들한테 경제 영웅 20세기 워렌 버핏과 같은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정치권에 장관급 백악관 비서급 그런 급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큰 대단한 히어로 슈퍼히어로가 이제는 90 먹은 할아버지 워렌 버핏은 1승에서 물러나고 그 바통을 누가 이번에 승계받은 겁니까? 딱 보면 제이미 다이먼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되는 사태에도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져나오고 또 무디스에서도 뒤늦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건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그냥 민주당, 공화당 원내대표들 보면은 말도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나이가 전부 막 80 넘어가고 90 가까이 된 늙은이들이 지금까지 무슨 삼김시대라고 지금 저 자리 꿰차고 앉아갖고 맨날 자기들 국힘당이나 민주당 싸우는 것처럼 맨날 꼴 보기 싫어 죽겠고 얘네들이 또 부채 한도 가지고 말이야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치 막 혐오증이 걸리죠.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도 더 그러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이미 다이먼이 딱 나오면서 부채 한도 협상 없애야 되고 중간에서 또 해박한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이 점점 제이미 다이먼은 정치계 입문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존의 그 낡은 기성 정치인들 사이에서 슬슬 지금 여론몰이가 그런 쪽으로 돼가고 있는 거 같이 한번 짚어봤었죠.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워렌 버핏이 일본에 대해서도 마치 예전에 정치권에서 이런 큰 흐름에 의해서 좀 워렌 버핏 형님이 좀 어떻게 좀 같이 좀 우리 편에서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하면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갑작스럽게 워렌 버핏이 먼저 나서갖고 딱 그 타이밍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서주는 모습이 나왔었다 이겁니다. 자, 어때? 이 정도면 만족하냐? 당장 무슨 일이 터져도 최소 그런 거 안 보고 10년, 20년 보고 무조건 투자하는 우리 영감님이다.
저기서 장기적인 투자 금액 들어왔으니까 이제 곧 많은 투자금들도 전향반 따라서 들어올 테니까. 만약에 국제 투기 세력들이 말이야 조만간 뭔 일 터져갖고 너희들이 일본이 곧 조만간 어떻게든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거란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거고 그게 다만 언제냐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건데 투기 세력들로 그때만 돼봐라 아주 가서 맛있게 잘 발라먹어주면 하고 우리가 안 말릴 거라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그런 거 뻔히 아는데 지금부터 미리 들어오겠냐? 그런 일 터지고 나서 나중에 일본 경제 더 싸졌을 때 주가 싸졌을 때 그때 들어오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들어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증서 주는 거야. 뭔 일이 있어도 니네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러지? 저때 이 정도면 좀 답이 되려나? 요새 인터넷 밈이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사무지? 이거면 답이 되려나? 이거면 안심하겠냐 이거죠. 이제 드디어 우에다가 납득합니다. 좋아. 알겠어.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엔저로 버텨야 되는지 살짝 힌트라도 줄 수 있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좋아, 뭐 그 정도는 알려주도록 하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지금 3월 4월 들어와서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중국 놈들이 위안화를 금에 연동시켜가지고 세계 시장에 새로운 기축통화 후보로 데뷔시키겠다고 말한 게 지금 금년도 8월이야. 지금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거기에 맞춰서 확실하게 그놈들 힘을 빼놓을 준비를 8월까지는 끝마쳐 놔야겠지 하는 겁니다. 좋아. 그럼 나는 그때까지 뭘 하면 되지? 당연히 지금처럼 계속 엔화 약세를 고집해라.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작년처럼 선도적으로 세게 금리를 먼저 땡겨서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난 여론이 올까봐 우리는 좀 쉬어가고 금리 좀 살짝 미국은 이번에 동결합니다. 그러고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는 인플레 때문에 계속 더 해야 돼 하고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가 이제 약세다 하고 달러가 약세로 빠지려고 할 텐데 그때도 너희가 틈틈이 밑에서 받쳐주는 거야. 일본도 말이야 지금 인플레 심상치 않고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만큼 선물을 주고 그만큼 성의를 보여줬잖아. 그에 걸맞는 뭔가 대가를 줬잖아. 보답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일본으로서도 사실 그런다고 해서 별달리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움 아니면 니네도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참아봐. 우리가 빨리 몇 달 안에 모든 세팅 끝내고 전 세계 최고로 높은 고금리 환경 만들고 전 세계의 채권시장 유동성도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랑 조건 다 만들고 그리고 국제 정세적으로도 전쟁의 위험으로 다시 한번 또 공급망과 인플레를 꽉 쥘 수 있는 최고의 대치 상태로 다 세팅을 끝내놓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비로소 너희들한테도 신호를 보낼 거야. 8월 전까지는 한다. 제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이런 세팅이 8월에 브릭스 데뷔 이전에 모든 톱니바퀴들이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너희도 그때 가서 이제 정책을 비로소 일본도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긴축으로 돌아서고 우리랑 보조를 맞추면 되는 거야. 일시에 모두 합심해서. 알았지?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그리고 브릭스 거기 속해 있는 그 찌꺼기 나라들도 자기네들 부채 점점 뜨거워지면서 자기네 경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뭐 지들끼리 사이가 좋겠어? 지들끼리 더 투닥투닥 싸우고 중국 위안화는 더 빛을 발하고 그러겠지. 이겁니다. 이제 위에다가 말합니다. 잠깐 그 말은 결국 채권 시장에 대폭발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금융 위기가. 그러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이제 미국이 말합니다. 그건 너무 걱정 마. 당장 크게 터지게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런 식으로 정말 일이 터지면 우리 미국도 역시나 그 여파를 겪을 테니까 모든 나라가 그거는 신중해야겠지. 하지만 당장은 크게 안 터지게 하면서 물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진들이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 모두 유동성을 싹 빨아들이면서 자극을 해버리면 그것이 당장은 뭔 일이 안 터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말라가면서 결국은 중국 부동산 부채 여러가지 뭐 지방정부 부채가 결국은 하루하루 점점 더 힘들어지가 언젠가는 뭔가 터질 거야. 그러면 아무리 중국이 브릭스 안에서 지들끼리 기축통화 소꿉놀이를 하려고 해도 위안화 통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버티겠어. 그러지? 기축통화 도전자는 그대로 말라 죽는다 이거죠. 기축통화라는 건 널리 쓰이게 하려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찍어내서 전 세계에 더 많이 풀어야 돼.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전 세계로 돈이 흔하게 퍼지면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통화 가치는 더 세야만 돼. 이게 바로 기축통화가 가기 위한 선제 조건이야. 지금 중국은 그거를 예전같이 근본이제나 히토리 본위제로 연결해서 어떻게 보완해 볼 생각이겠지만, 작년에 러시아가 전쟁 터지고 초기에 스스로 근본위제로 잠깐 나섰다가 어떻게 됐지? 그것 때문에 덕분에 처음 몇 달간은 우리 미국 연준이 고금리로 땡기면서 전 세계 통화 가치는 다 떨어졌었지만 오직 러시아 루블화만 오히려 근본위제면서 통화 가치가 더 위로 더 세졌지. 그런데 통화 가치가 세지면 그때 러시아가 어땠어? 수출이 엄청나게 불리해졌잖아. 맞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우리가 1년 넘게 각종 지금까지 경제 제재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결국은 이제 위축됐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 루블화는 예전만큼 세진 않고 많이 가치가 떨어졌지.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놈들이 어떤 뭐 근본이지 어떠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중국 경제 자체가 점점 더 추락하게 되면 그럼 할아버지가 와도 기축통화 자리는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 이거지. 기축통화의 절대 반지는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우선 자격이다 이겁니다. 위에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야, 누굴 바보로 하냐? 니들이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계의 어떤 경제 공황이나 금융 위기가 오면 미국도 힘드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일 안 터지게 하겠다. 니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내가 지금 돌아가는 꼴 보니까 미국은 어떤 경제 공황이 닥쳐와도 지들만은 잘 버틸 수 있도록 미리부터 대형 은행들이 준비를 착착 10년 전부터 많이 해온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게임은 미국과 중국의 화폐전쟁 게임은 쉽게 판정승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야.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다시는 못 일어나게 KO승 이루지 못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또 2차전, 3차전 가야 돼. 그렇다면 결국 미국 너희들이 말은 우리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해도 갑자기 언제 스위치 눌러갖고 대형 폭탄을 터뜨릴지도 몰라, 세계 채권 시장에. 그럼 미국 빼곤 전 세계가 다 우리 일본까지도 크게 신용 위기를 겪게 되겠지? 그때 뭐 니들이 뭐 우리 사정 봐준다고 하겠냐? 대신 미국은 최대한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미 준비 철저히 해놨고 소방훈련도 했으니까. 어차피 지금 니네가 날 믿어라 하는, 우리를 믿어라 하는 약속들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또 사정이 달라지면 언제든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공수표들이야. 그래도 국제사회란 게 원래 그런 거고, 우리 일본도 니들 말처럼 사실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 안타깝지만. 미국이 이미 근본위제를 벗어난 무제한 발행하는 신용만 믿고 발행하는 불안화폐, 그 체제를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완성을 했고, 그 체제 안에서 우리 일본도 똑같이 무제한으로 엔화를 찍어내면서 그간의 경제를 그런 식으로 뒷받침해왔으니까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거 나도 안다. 모두가 이 상황의 공범이고 모두가 책임자고 다른 방법은 없다. 같이 쓰러지게 돼도 이제 미국이 쓰러지면 우리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니네가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운명 공동체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죠.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최소 8월 달에 브릭스 회의 하기 전까지는 우리 일본도 결국 그 안에 정책 선회를 하게 될 거란 뜻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8월 전에는 시작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일본이 할 일은 지금처럼 엔저를 고집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마다 달러 강세를 받쳐주라 이거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엔화는 계속해서 초저금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너희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고금리가 더 되어가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금리가 싼 우리 엔화 자금을 더 많이 빌려다가 그동안 세계의 자산시장에 투기대금, 투자대금으로 널리 써먹으면서 그 나라 고금리에서 짭짤한 맛을 보려고, 결국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지난 1년간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금리 정책을 선회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엔화 자금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퍼지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긴축을 하는 순간 그 많이 퍼진, 최근 1년 사이에 제일 많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엔화 자금이. 그거를 땡기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갑자기 썰물처럼 투자 자금이 일본 쪽으로 돌아온다. 즉 미국이 고금리로 돌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달러 자금이 다 빠져나가서 전 세계 자산시장이 지금 다 위태위태한 것처럼 일본 엔화가 전부 퍼진 것도 일본이 돌아오면서 일본 엔화 자금이 싹 빠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면서 전 세계의 자산이 다 흔들리게 만들라는 그런 뜻이구나. 위에다가 이해를 한 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즉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곳곳에 엔캐리 자금이 지뢰처럼 깔리는 거다. 다들 고금리인데 일본만 저금리니까 일본 엔화를 싸게 빌려다가 고금리인 다른 나라에 가서 빌려줘도 아주 편하게 돈 넣고 돈 먹기가 되니까 모두 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기회를 왜 버리냐고 엔화를 더 많이 빌려다가 세계 자산시장에서 투기판을 벌리지 않겠니? 그러다가 마침내 너희 미국이랑 니네가 신호를 보내면 우리 일본도 갑작스레 얼굴에 철판 깔고 미친놈처럼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전세계 채권시장과 자산시장에 널리 골고루 퍼져있는 엔화자금 회수하라 이거지? 그러면은 니들이 원하는 적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유동성에 큰 위기를 겪을 확률이 커지는 거고. 그래 맞아. 많이 퍼진 만큼 더 많이 회수되면서 일시에 썰물처럼 자금들이 빠질 수 있겠지? 그것이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급하게 말라붙게 만들 거고. 물론 우리 미국이나 유럽도 각자의 방식대로 거기에 일조를 할 거야. 어때? 듣고 보니까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참 쉽게들 말하는군. 너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단순히 정책 전환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엔캐리 자금이 회수되도록 금리 수준도 올리면서 동시에 너무 급하게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 이건 뭐 말은 쉽지만 보면은 쇼트트랙이나 마라톤에서 너희들이 1등 그룹 만들어 주려고 나는 딱 4등 정도에서 너희들보다는 절대 빨리 달리지 말고 대신 밑에서 치고 올라온 놈들은 다 막아버리라는 거랑 다름없잖아. 페이스메이커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까다로운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금리 정책하고 YCC 정책 수정뿐인데 이걸 하면서 그 조건을 만들어 보라고? 야 말처럼 쉬우면 니네들이 직접 어떻게 하는지 방법까지 지금 알려주고 가지 그래. 그죠? 그거는 야 니 뭐 MIT에서 수재로 유명했다며 니가 좀 알아서 잘 해봐야지. 아무튼 기대한다 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넉 달 뒤에 2023년 7월 말이 되었죠. 지금 이제는 권상우가 아닙니다. 그동안 권상우님 미안했습니다. 우에다한테 얘기합니다. 밑에 직원이 총재님 하고 우에다를 부릅니다. 총재님 드디어 그들로부터 신호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좋아.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네, 과연 그들의 약속대로 일본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정말로 그들과 더 많이 벌어진 금리 차이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기보다는 상당한 투자 자금이 워렌 버핏부터 해가지고 역으로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네요, 진짜로. 금리차가 미국이 더 금리를 많이 올려갖고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 자금이 정말 미국이 약속한 대로 더 들어왔어요. 특히 단기간에 어떤 중국에서 빠진 돈이 단기간에 투기 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서 견실한 투자 자금 10년, 20년짜리 막 들어온다니까요. 아, 역시 워렌 버핏 할아버지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선물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죠. 6월에 일본 증시 외인 자금이 1999년 집계 이후 최대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그렇다 해도 우리 일본이 그간 엔저를 고집하는데 미국은 5.5%까지 금리를 더 올리는 바람에 결국 우리 실물 경제는 더욱더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말할 것도 없이 더 높아졌고요. 실제로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이때쯤 드디어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오히려 핵심 CPI라는 것이 4.2%를 넘게 돼요. 일본에서. 지금 일본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뭐 우리가 뭐 2% 수준의 뭐 그것이 잘 유지되는 걸 우리가 볼 때까지 그런 거짓말은 이제 통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당시 기사를 보면 7월 21일 기사인데 바로 며칠 뒤에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7월 28일에 있던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기사를 보면 핵심 CPI가 미국을 추월해서 4.2%까지 올랐지만 일본은행은 다음 주에 있을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는 정책 전환을 안 한다고 한다. 이미 그렇게들 우에다가 얘기를 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때렸죠. 일본은 이미 이때부터 금년에 자기들 인플레이션 전망을 1.7에서 2.6으로 거의 1% 가까이 상향 조정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에다가 뒤통수를 칠 때가 온 거죠. 그쪽에서 신호가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 일단 첫째, 금리 정책을 선회한다고 해도 그 때문에 절대 금리 상단이 급격히 높아지게 만들어서는 안 돼. 우리가 다시 YCC 상단을 높일 거라고 말만 꺼내도 이제 전 세계 투기자본들이 야, 드디어 이제부터는 일본도 못 참고 엔화 강세구나. 이제부터는 그동안
오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올릴 일만 남았구나.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일산 신도시에 우리 사모님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뭡니까? 엔화 강세에 전부 다 배팅하고 뭐 일본 국채에 다 배팅하고 전 세계가 니네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고 오면서 일본을 더 자극하고 일본의 환율 시장과 국채 시장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정부 부채 이자가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빨리 늘어나면서 일본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미국이 일본하고는 무제한 달러 통화 서프를 맺어준 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모두가 엔화는 무조건 강세로 갈 거다. 전 세계 환율 시장에서. 그러면서 엔화 강세에 베팅하고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상에서 뭡니까? 달러는 약세로 베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금리 정책은 선회해야 돼. 엔화와 일본 국채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들이 과도하게 달라들어서 갑자기 엔화 강세로 심하게 빠지거나 일본 국채 금리가 심하게 오르지는 못하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참 어려운 주문이죠. 근데 그게 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둘째는 그 와중에 우리가 절대 달러 약세를 자극해서는 안 돼. 그러면은 금리 정책 선회를 하되 투기 세력들이 눈이 뻘개져서 달라들지는 못하게 해야 되고, 동시에 너무 달러 약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국채 금리는 슬슬 올려야 되는데 달러 강세는 막으라고요? 야, 그건 더 어렵네요, 총재님. 위에다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보통 일은 아니지.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채권 시장 개입을 언제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서 슬슬 속도 조절을 하면서, 동시에 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몰래 엔화 환율 시장에 개입해서 억지로 너무 엔화 강세가 되지 않도록 억지로 또 눈치 못 채게 개입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퍼진 엔화 자금이 충분히 그놈들이 원하는 만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리 만들어둬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더 많이 엔캐리를 회수해서 필요할 때는 더 많은 자극을 채권 시장에 줘야 할 때는 그만큼 땡길 여지도 둬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럼 총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투기 세력들이 열광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국 달러가 약해지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찔끔찔끔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동시에 필요할 때는 또 해외 엔화 자금을 훅 땡겨올 수 있도록 더 멀리 더 높이 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치 양놈들이 작년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땡겼던 것처럼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총재님. 그거는 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뛰지 말고 걸으라고 하면서 100m 12초에 들어오라는 주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어려운 요구야.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지금 그들이 우리 일본한테 유지해온 이 선물들도 계속 앞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겠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7월달 상황이. 총재님, 근데 지금 7월달 거시적 상황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내일 모레 7월 25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7월달엔 금리를 이번에는 안 올리고 동결하리라는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99% 배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연합 EU하고 영국은요, 반대로 바로 그 다음 주에 자기들은 미국하고 상관없이 금리 올릴 거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미 7월 초부터 세계에서 지금 전부 다 환투기 시장에서 포지션들 다 바뀌어가지고요. 무조건 달러 약세로 갈 거라고 일시에 포지션들 다 바뀌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7월 초부터 달러가 약세로 빠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우에다 총재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엔저 정책 가져가고 정책 안 바꿀 거라고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달러 약세를 덕분에 우리가 좀 막아주긴 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면서 정책을 선회를 하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라 이거죠. 실제 그 당시 보면은 굿바이 킹 달러, 그 당시 기사입니다. 미국이 7월 달부터는 긴축을 안 하고 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에 전 세계가 약달러 베팅으로 빠졌다. 헤지펀드가 FX 시장에서 3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 순 매도세로 전부 다 돌아섰다. 그러면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디 통화에 투자할 겁니까? 일본 엔화 오르게 돼 있어. 뉴질랜드 이런 걸로 점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 약세를 막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때. 그렇죠? 7월 19일 날 우에다는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며칠 뒤에 있을 7월 달에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기들은 금융 완화 정책 절대 수정 안 한다. 거짓말 한 거죠. 완전히 양치기 소년같이 거짓말 한 거죠. 아직도 일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2% 달성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갑자기 정책을 선회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 저는 거짓말쟁이네 하면서 욕 엄청나게 먹을 겁니다. 우에다 총재님이. 그러죠? 뭐 내가 욕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미 신호를 저번 회의에서 받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똥꼬쇼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거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똥꼬쇼 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서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요. 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제 뇌피셜에 의하면 저 바다 건너에서는 서양에서는 얘네들이 모여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신호는 보냈는데 이번에 우에다가 과연 우리 그 복잡한 요구대로 잘 해내려는지 걱정이네 하는 거죠. 영국의 베일리 총재는 솔직히 이거 너무 어려운 주문이야. 우리도 같은 중앙은행장으로서 알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봤자 금리를 0.25%만큼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거냐 0.5% 올릴 거냐 숫자 노름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뭐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자리는 1년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횟수가 제한되어 있잖아. 거기서 지금 앞으로 엔캐리를 심하게 땡길 수 있는 여지까지 두려면 1년에 이제 앞으로 금리 땡길 수 있는 기회가 3-4번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미리부터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처럼 일본도 금리 상한을 그러면 우리 주문대로 하려면 많이 올려둬야 되는데 그 소식 나오자마자 그럼 전 세계 투기 세력들이 옳다구나 하고 다 몰려들걸? 그러면 엔화도 급하게 강세로 빠질 거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로 더 빠질 텐데 더구나 이제 우리 영국이나 유럽이 7월에는 금리 인상 하게 되니까 달러는 더 약세로 상대적으로 빠지는데 그거를 다 막아내면서 정책을 돌리라고 우리가 우에다한테 주문을 하는 건 참 솔직히 우리가 봐도 좀 욕먹을 짓이지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의 라가르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작년 말에 우리가 일본하고 몰래 이렇게 전화통화해서 협의한 후에 과연 앞으로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좀이라도 0.25% 작게라도 올리면 얼마나 그 여파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일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이 오는지 시범적으로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싶다고 해서 테스트 해보지 않았었나요?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의심했던 거죠. 제가 그 당시 기사를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고 넘어간 얘기인데요.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이게 저는 이런 거 스크립 해놓거든요. 금년 1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구로다가 일본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뒤통수 치면서 그때 지금 금리 YCC 상단을 올리면서 실제적으로 급작스럽게 금리 정책을 조정을 했던 때가 있었죠. 왜 갑자기 그때 이유 없이 뒤통수를 쳤냐.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돌린 거고 테스트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실제 얼마 많은 여파가 오는가 시범을 한번 보이면서 자기들이 시뮬레이션 돌린 거죠. 데이터를 모으려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뭔 기사냐면요. 이제 그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그때 통화정책에 뭔 일이 있었나 서기가 일일이 기록을 해서 회의록을 남겨놓잖아요. 그 회의록이 한 달 뒤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회의록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답니다. 12월 19일, 20일에 있었던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을 보니까 갑자기 정부 측 참석자가 와서 일본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측의 관료가 와갖고 회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다 총재가 알겠다 하고 이례적으로 갑자기 금융정책회의를 정부 측 인사가 와서 갑자기 뭔 일인지 모르는데 귓속말로 싹싹합니다. 잠깐 회의 중단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회의를 여기 보면 37분간 회의가 중단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은행에 따르면 이렇게 정부 측 인사가 와서 회의를 갑자기 좀 중단해자 우리끼리 할 말이 있다고 30분 동안 지들끼리 쓱싹쓱싹 되는 이런 일은 그때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문제로
그때 공표했던 그 회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웬만해서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거의 없었던 일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30분 동안 그럼 뭔 얘기를 했냐? 정부 측 인사하고 구로다 하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안 남아 있습니다. 비밀 얘기를 해서. 그 기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회의 바로 뭐 했습니까? 갑자기 10년물 국채금리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뒤통수로 깜짝 조치가 그 회의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재밌어서 제가 이런 거 물론 이것만 가지고 물증은 없어요. 그 비밀회의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나오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사들도 보고 하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다시 베일리 총재가 얘기합니다. 그랬었지. 그때도 구로다는 이것이 절대 금리 정책 선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시장에 여러 번 얘기했었고 12월 달에 금리 상단도 최소 단위인 0.25 베이비 스텝으로만 조정했을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이후로 무려 2달 넘게 끊임없이 달라드는 국채 세력들을 상대하고 진땀을 뺐지. 금년 1, 2월에. 덕분에 일본 중앙은행은 또 무제한으로 장기채를 엄청나게 매입했고 그만큼 일본 부채는 더 늘어나는데 이자는 엄청나게 또 늘어나서 고금리 이자를 줘야 하는 상태로 돼서 일본 정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0.25에서 0.5로 2배가 늘어났잖아요. 이자가. 그러면은 찌그만한 베이비 스텝 같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2배로. 단순 계산해도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일을 왜 했냐. 테스트 돌려본 거죠. 다시 라가르드가 얘기하기를 그런데 앞으로 남은 일본의 회의 일정들을 보면 최소 이번에도 빅스텝 정도는 벌려놔야만 경과를 받을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달러 강세도 받쳐줘야 되고 역시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좀 심했나? 좀 도와줘 볼까?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미친놈처럼 또 정책을 돌리면 위에다가 바로 며칠 전에 한 얘기인데 요거 엄청나게 먹을 거면서 체면이 깎이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IMF에 전화 한 통을 그때 때립니다. 그때 보면 위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당시에 IMF에서 갑자기 나서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 일본은 지금 지들은 저렇게 엔저 정책 계속 갈 거라고 하는데 YCC 정책을 벗어나서 통화 긴축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재밌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겁니다. 이 기사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일본 그 통화 정책 7월 28일 날 깜짝 그 발표하기 전에 바로 하루 전에 나온 겁니다. 모든 투자 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다 일본은 이번에 구로다가 얘기했으니까 아니 우에다가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엔저로 가겠지 했는데 하루 전에 IMF에서 하루 전 이틀 전에 막 기사를 내요. 그러면서 일본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일본은 이제 YC 정책 수정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것들 인플레도 힘들고요.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막 띄워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통화 긴축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된다. YCC 정책에서는 지금 고집하지 말고 벗어나야 되는 게 우리의 권고 사항이다. 이런 기사를 바로 하루 이틀 전에 막 때리면서 그러면은 위에다가 갑작스럽게 바뀌어도 그래 지금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좀 힘들겠네.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위에다 덜 쪽팔리라고. 결국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바로 저번 시간까지 얘기한 거. 금리를 굉장히 저번 두 개의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세 가지를 조건을 절묘하게 맞추는 방식을 실행을 하죠. 예. 그때 우리 본 것처럼 0.25가 아니라 0.5만큼 올리는데 빅스텝으로 가는데 그때처럼 하루 이틀 만에 급격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자기들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엿장수 만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책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국채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했고요. 대신 언제든지 엔캐리를 필요할 만큼 땡겨올 수 있도록 한도 범위를 높여놨고요. 그리고 이름으로써 급격하게 엔화 강세가 되고 달러 약세가 되지 않도록 해서 오히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그 이후로 엔화는 강세가 아니라 지금 144면까지 해서 오히려 달러 강세를 받쳐주면서 살짝 엔화 약세가 오고 있는 그거를 위에다가 지금까지 만담 형식으로 얘기한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얘기가 굉장히 길었네요. 여기에 지금 그 대한민국과 대만의 어떤 국제 정세와 군사적 긴장감, 그리고 그것들까지 다 이용해서 향후에 중국이나 기축통화 패권 경쟁국들을 위험하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금융위기의 세팅까지 어떻게 끝맞춰 놓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이용했고 일본은 거기에 어떻게 맞춰줄 수밖에 없었나는 뒷배경 사정. 그래서 위에다가 그 어려운 조건에서 머리를 잘 써서 이런 짓까지 결국은 완성시켜 놨다는 거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봤는데, 결국 제 뜻하고는 또 상관이 없이 굉장히 더 길게 늘어지고 요점은 놓치면서 말만 길어지고 듣는 사람 참 지루하고 짜증나게만 된 것 같네요. 항상 결과는 못 가져오고 공치사처럼 드리는 말씀이라서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해보도록, 이렇게 어설픈 방송인데도 열심히 잘한다 잘한다 저를 응원해주면서 들어주시는 700만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이 별다른 피해를 안 끼치고 그대로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